대추적과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분집합의 합 구하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캔썸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문제로 살펴봤던 그 문제하고도 되게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n개의 양의 정수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양의 정수 w가 주어집니다. 이게 목표값이 됩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합이 w가 되는 모든 부분집합을 찾는 것이 이 문제가 이 문제의 원하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 6, 10, 11, 16이 있고 목표값이 21이면 5, 6, 10, 5, 16, 10, 11 세 가지 집합을 출력하는 것이 부분집합의 합 구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백트래킹으로 대추적으로 어떻게 상태 공간 트리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에서 보면 각각 요소들은 이 해에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해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대로 상태 공간 트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빈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5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레벨마다는 5를 고려하고 여기서는 6을 고려하고 10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11, 16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하게 되면 총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개의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러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2의 n승 제기호출 전수조사하게 되면 이 정도의 제기 호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각 제기 호출에서는 더하고 이 값들이 W가 됐는지 보면 되니까 O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이 노드의 수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비용이 소요된다. 전수조사하게 되면 지수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상태 공간 트리, 이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개가 노드가 되는 이 트리에서 많이 가지치기를 해서 대추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지치기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먼저 여기서는 제가 지금 현재 그 n개의 양의 정수를 정렬했어요. 근데 입력이 만약 정렬되어 있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정렬을 해서 정렬하는데 오름차순으로 지금처럼 정렬해서 따져줘야 가지치기 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면 거꾸로 이런 식으로 됐으면 여기가 16이 돼요. 그럼 아직 21과 부족하니까 12를 고려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27이 되니까 이 밑으로는 원래는 고려 안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다음에 나오는 10이나 6이나 5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얘가 포함이 안 된다고 여기서 가지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 5를 넣고 그 다음에 6을 넣으면 그 예시는 아니고요. 여기 안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다 칩시다. 그 다음에 10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값이 16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21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11을 넣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27이 돼요. 그러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오는 수들이 더 있다 하더라도 21을 그 뒤에 수들은 21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합 구하기 문제는 먼저 n개의 양의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작은 수부터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건 6이 아니라 11이 되죠. 1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려가 되는 거예요. 16. 이렇게 트리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펴봤던 문제들하고 조금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문제는 캔섬 문제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 문제는 2장, 10장에 살펴보았던 캔섬 등의 문제하고 대단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2장에서는 이 캔섬 등의 문제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이용해서 해결했었고 10장에서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실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대추적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 문제를 대추적 기법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봤던 캔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이 문제는 한 요소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캔섬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요소가 그 나열되는 양의 정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분집합의 합의 경우에는 한 값을 한 번만 사용하지만 대신 중복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던 요 문제를 7 목표값이 m이 7일 때를 가정해서 해결해 보면 3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이거 소팅한 다음에 3, 4, 5, 7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립시다. 3 이거 목표값이 7이다. 그러면 7이 되겠고 이렇게 하나씩 고려한 다음에 실제로는 얘를 이용해서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3부터 먼저 출발하고 3, 그 다음에 3, 4 여기다 좀 추가해야겠고 그 다음에 3, 5 3, 5는 초과되니까 고려하지 않고요. 3, 7 얘도 초과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3, 4를 했으니까 3, 4 7도 고려할 텐데 넘어가니까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 5, 7 뭐 이런 것도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4, 5를 고려할 거고 그
그 다음에는 4, 5는 이미 초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려 안 해도 되고 5, 7을 고려할 거고 안 해도 되고 7을 했으니까 7. 그래서 3, 4, 7 두 개의 답을 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하고도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일 배낭 채우기에서도 물건들이 있고 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최대 포함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럼 이 물건들을 여기다가 0, 1입니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3, 4, 5, 7이고 가방 크기는 7이라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영일 배낭 채우기에서는 물건이 있으면 물건의 용량이 있고 WI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요 가치들의 합을 제일 높이는 걸 넣는데 여기서는 가치는 없죠. 그래서 모든 VI가 다 V3 요거의 값들이 다 같다고 놓고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해결해도 동일한 해결책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V들이 다 같다 그러면 꽉 채우는 것이 가장 최대값이 가장 이득이 높을 때고요. 그래서 7을 하나 집어넣다든지 3, 4를 집어넣어야지 가장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합 문제는 우리가 살펴봤던 캔섬 등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하고도 유사성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대추적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정렬한다 그랬어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그러면서 진행을 쭉 하는 거죠. 내려가면서. 그래서 물건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여기는 안 넣고. 여기서 3, 4, 5, 7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면서 이 물건들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축적하냐? 답은 어떻게 축적하냐면 내려가면서 그 불리언 배열을 사용해서 4개가 있는데 얘를 포함했고 포함 안 했고 포함했고 뭐 포함 안 했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가서 3, 4, 7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 4, 5, 7 그래서 0번째와 얘를 포함했다라는 것을 이제 불리언 배열로 하나를 둬서 값을 축적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합은 이제 우리가 재기호출을 DFS를 이용한 재기호출을 할 건데 이때 current total과 같은 값을 계속 재기호출해 줘서 지금까지 합이 3인지 7인지 3인지 4인지 0인지를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는 이제 요 합계가 m과 일치하면은 우리가 목표값과 일치하면은 해를 찾은 거죠. 그 다음에 m보다 커지면 current total이 m보다 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 말고 더 많은 걸 가지치기 할 수 있다면은 더 효과적인 대추적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를 더 씁니다. 뭘 쓰냐면은 left
total이라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은 애들의 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초기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모든 합이에요. 그래서 7, 12, 18이네요. 그래서 left total은 18로 출발합니다. 18로 출발하고 current total은 0인 상태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current total은 3이 되고 3을 썼으니까 left total은 양쪽에 다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면은 left total은 11이 돼요. 11이 되는 거고 여기에 current total은 7, 3, 4,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left total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아까 그 논의했었죠. 현재 토탈에다가 그 7, 12가 됐는데 12에다가 6을 더했더니 6을 더하면 다음 걸 더하면 W보다 커져요. 그러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나 더 할 수 있냐면은 현재 current total에다가 left total을 더했을 때 W보다 작으면 남은 것들을 다 고려해봤자 목표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current total이 0이고 남은 게 11이에요. 그럼 남은 거 5, 6을 다 고려해봤자 13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지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3, 4, 5, 5가 아니라 여기 6까지 3, 4하고 6 고려한 요게 하나의 유일한 답으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가지치기가 된 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상태 가지친 상태 공간 트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출발할 때 정렬해야 되겠고 left total이라는 이 애들의 그 우리가 고려하는 요것들의 합을 계산해서 이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current total하고 left total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를 때 nums 부르고 include 부르는데 얘는 모두 false가 되겠고 얘는 정렬된 상태로 3, 4, 아까 5, 6이 들어가겠고 current total은 0, left total은 18, 그리고 W는 그 목표값은 13, 그리고 인덱스는 0. 요걸 이렇게 이용해서 출발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current total이 W가 되면 이제 찾은 거니까 솔루션을 기록하면 됩니다. 뭐 솔루션을 다 모으려면은 어떤 리스트에다가 지금까지 이 include를 이용해서 그 리스트에 새로운 리스트, 해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현재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0이니까 0을 true로 놓고 left total에서 그 0을 빼주고요. 그러면 18에서 3을 빼니까 15가 되는 거죠. 15. 그러면 15를 left total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두 개가 불러줘요. 양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를 true로 놓고 들어가네, false로 놓고 들어가네. 두 가지를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promising인 경우에만 이걸 하는데 promising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았을 경우도 들어가야 되겠고 얘보다 nums가 w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w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밑으로 가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omising 함수는 이런 식으로
요거의 거꾸로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게 유망하지 않은 조건이니까 유망하기 위해서는 요거거나 요거라 요거를 또는이니까 얘가 또는이니까 아는 조건은 not이면 이제 and가 되겠죠. and가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에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그래프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발견된 수학 교사가 제안한 그런 문제이고요. 그것이 제안된 이후 수학자들과 많은 컴퓨터 공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런 문제입니다. 최초로 이 문제가 제안된 시점은 1850년도입니다. 1852년에 수학교사가 어떤 편지에 이 문제를 소개한 적이 있고 그 문제가 소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런던 수학학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무슨 논문 발표가 있었고 그런데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유용한 증명이 나온 것은 그 뒤로 100년 뒤입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그 모든 평면 그래프는 4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평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의 간선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그릴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평면 그래프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교차를 하지 않죠. 그래서 교차하지 않게 그릴 수가 있다 하면은 이 그래프를 우리는 평면 그래프라 그러고요. 이 문제는 최초에는 지도를 그릴 때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에서 얘를 빨간색으로 칠하면 얘와 인접된 V1, V4, V2, V5는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칠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은 게 그래프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3컬러링이면은 3가지 색으로 이 그래프를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으로 있다 없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지도를 갖고 하는 건데 이런 지도는 이렇게 평면 그래프로 바꿀 수 있고 평면 그래프로 바꾸면은 이 노드들을 다른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빨간색으로 칠하면 이 옆에 있는 것들 초록색으로 칠할 수가 있고 그러면 파란색으로 칠할 수가 있고 얘는 녹색으로 칠할 수 없고 파란색으로도 칠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다시 얘는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3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색깔로는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색 또는 M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지, K 컬러링, 여기서는 M이라고 했는데 M개의 색깔로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접한 노드들은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yes or no 또는 요 해결책 자체를 답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볼 수가 있죠. 각각 노드마다 M이면 M개의 색깔을 주는 거예요. 얘는 하나 주고 또 주고 이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태 공간 트리를 한번 그려보면은 처음에 나와서 1번에다가는 빨간색을 칠하고 1번을 또 파란색으로 칠할 수 있고 1번을 녹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을 이렇게 번호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노드는 1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웃 노드들 세 개 다가 모두 이웃이니까 1번으로 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1번 칠한다는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노드, 그러니까 V1, V2, V3, V4, 즉 트리의 높이는 노드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M 색칠하기는 M의 N승 정도의 노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비용이 드는 거죠. 모든 경우를 전수조사한다 그러면. 그런데 얘를 보면 얘는 빨간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인접 노드인 V2는 빨간색으로 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는 고려할 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하는 건 가능하죠. 파란색으로 칠하고 얘는 또 녹색으로 칠하는 걸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이제 3번째 노드를 봐야 되는데 얘가 인접이니까 빨간색으로도 안 되고 파란색으로 안 되고 녹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칠하고 나서 여기를 또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노드는 이제 인접하니까 빨간색이 안 되고 파란색은 되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색칠하면은 이제 요 그래프에 대해서 세 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를 찾은 겁니다. 요게 그래프 색칠 문제입니다. 그래서 컬러링을 하고 프로미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현재 노드, 지금 추가될 노드에 대해서 그것의 이웃들을 보고 그 이웃들이 그러니까 이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V1, V2, V3 이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V3를 고려해야 되면 얘를 칠하는 걸 고려해야 되면은 V3를 특정한 색깔로 칠했을 때 얘와 얘를 살펴봐서 얘하고 인접한지 안 한지 봐야 되겠고 인접한데 V1이 똑같은 색깔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망해서 색칠하고 또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V4를 고려할 때는 V1, V2, V3까지를 얘와 인접한지 보고 인접한 경우에는 얘한테 준 색깔하고 여기에 할당된 색깔들이 인접할 경우 같은지 안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유망한 여부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가 이제 이전 노드들이죠. 이전 노드와 이 현재 노드에 할당된 색 컬러 I가 같으면 이게 인덱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인덱스와 V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V를 요 V3, V4 이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 노드의 색과 기존의 색을 비교해야 되는데 인접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접 행렬로 했을 때고, 인접 행렬이 아니라 이제 뭐 인접 리스트면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그래프 색칠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이미 해결했고요. 아까 부분 집합의 합을 봤을 때도 잠깐 살펴봤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일 배낭은 물건을 포함할지 말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집합의 합 문제처럼 포함하고 1번 아이템을 포함하고 또 2번 아이템을 포함할지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그 전수조사를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추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어떻게 많이 할지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인 대추적 기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는 탐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것과 유사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탐욕적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이 탐욕적 기법으로 해결했을 때의 그 최대 이득이 있으면 우리가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한 해가 있으면 이 해는 최대 이득과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뭔가 활용을 하면은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빈틈없이 탐욕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 탐욕적으로 해결했을 때 어떤 결과값을 주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쭉 전수조사 내려가는데 기대하는 어떤 결과값이 있어요. 빈틈없이 채우기로 하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것보다는 얘가 작으면 일로 가봤자 얻어진 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얘가 더 크니까.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는데 현재까지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근데 다음 물건을 넣으니까 그 가방의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밑으로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로 이용해 가지고 바운드를 구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서 구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 빈틈없이보다는 작겠지만 얘보다는 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찾은 것이 얘보다 이미 크면 이쪽으로는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제 해결하려 그러면 먼저 정렬을 합니다. 빈틈없는 채우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렬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게당 가치가 가장 높은 거. 지금 얘는 20, 6, 5, 2 해서 실제 정렬되어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틈없이 배낭 채우기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첫 번째 물건을 집어넣을 것이고요. 2가 채워지겠고 이득은 4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채워요. 그럼 이득이 70이 되고 7이 채워져 있습니다. 남은 건 9입니다. 근데 세 번째 물건은 무게가 10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쪼개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얘 10 중에 9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115가 나옵니다. 즉 빈틈없는 배낭 채우기 문제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건
115예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는 115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바운드로 놓고 이제 그 DFS 형태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이템을 이 순서대로, 소팅한 순서대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을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넣었을 때에 빈틈없이 채우기로 얻을 수 있는 최대 바운드는 115가 됩니다. 이쪽은 아직 일루는 같지 않지만 일루 뭐 순서대로 합시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아이템까지 넣죠. 70을 넣고 115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아이템을 넣는데 세 번째 아이템을 넣으면 이득은 120이 되지만 무게가 17이 돼서 초과를 해요. 그러면 이 두루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건을 넣어봤자 더 초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백트래킹 돼서 일로 가요. 그러면 세 번째를 넣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를 넣지 않게 되면 40, 30, 70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7이에요. 그러면 남은 게 9가 남는데 네 번째 요소는 5입니다. 5밖에 안 돼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로 얻었을 때의 바운드는 80입니다. 그래서 바운드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 가요. 그러면 얘를 넣게 되면 80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면 요 순간에 지금까지 찾은 맥스 프로핏은 80이 됩니다. 80. 물론 여기까지 했을 때는 70이고요. 80을 찾았어요. 올라가서 이제 일로 가게 되는데 얘는 70이 되고 바운드가 70이 되니까 80보다는 작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더 밑으로 갈 것도 없어요. 맨 마지막 걸 어차피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트래킹 돼서 일로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템을 안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 이득은 40이고 12가 되고 90이 되죠. 그 다음에 12에서 4를 넣을 수 있으니까 8을 추가할 수 있어서 9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세 번째 아이템을 넣게 되면 90을 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템을 넣으면 12이고 네 번째 아이템은 5인데 다 못 넣게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98이 되겠고 일로 오면 90이 되는데 이게 4를 안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요게 지금 현재의 맥스 프로핏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일로 가면 얘는 40이고 이쪽으로 와봤자 50이니까 밑으로는 갈 필요 없습니다. 다시 와서 일로 가면 첫 번째를 빼고 바운드를 구해보면 50, 15개고 80이고요. 여기에 2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82예요. 82가 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는 이쪽으로 내려가봤자 최대가 80이니까 가지치기가 돼서 답은 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일 배낭 채우기에 대한 대추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대추적 기법들은 보다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얘는 얼마나 가지치기가 될지는 이 문제들마다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실제 동적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가지치기가 돼서 금방 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가지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능은 동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미싱이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한 이유는 매번 이 바운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그걸 하면 되겠고, 요 프로미싱은 바운드를 구해서 지금까지 구한 맥스 프로핏하고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맥스 프로핏도 같이 전달이 돼야 돼요. 실제로는 여기에 맥스 프로핏까지 같이 전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해밀턴 회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웹하너 문제하고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 해밀턴 회로라고 하는 것은 무방향 그래프에서 한 노드에 시작해서 모든 노드를 정확하게 한 번 방문하고 시작 노드로 되돌아온 경로를 말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해밀턴 회로가 되겠고,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의 해밀턴 회로가 됩니다. 여러 개의 해밀턴 회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항상 중첩이 되기 때문에 한 노드의 시작에 모든 노드 정확히 한 번 방문하고 시작 노드에 되돌아와야 되는데, 얘를 두 번 거치지 않고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해밀턴 회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회로 문제는 이 회로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 만약 우리가 해밀턴 회로들을 다 찾을 수 있다. 그럼 다 찾은 다음에 그것들의 가중치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짧은 회로를 찾으면 그것이 답이 웹하너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상태 공간 트리를 살펴보면은 시작 노드는 해밀턴 회로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노드에서든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V1을 출발 노드로 하면 V1에서 이제 가지치기가 일부러 되는 거죠. 얘에 인접한 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1 나오고 다시 V1 나올 필요 없고 V2, V3, V7, V8, V3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V2가 되면 V3, V8, V7, V1인데 V1은 이미 방문했으니까 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 i번째 노드는 i-1 노드와 인접 노드여야 되겠고요. n-번째 노드는 출발 노드의 인접 노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n-까지 오면은 그 노드에서 다시 V1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i번째 노드는 첫 i-1번째 노드가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복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 다음에는 V2나 V1이 나오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는 V1이 다시 나와도 되지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친 상대 공간 트리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밀턴 회로 문제를 모든 회로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의 가중치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웹하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 복잡도는 n의 n승이에요. 최악의 경우 어떻게 가지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고, 기존에 고려됐던 거를 다시 고려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set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대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